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오늘은 국문학과 예술철학 그리고 미학 미술사학을 전공한 수필가이자 미학자이시고 또 나는 날마다 신화를 꿈꾼다, 사랑도 기적처럼 올까 등 많은 저서와 함께 꿈꾸는 미학자로 불리면서 문학공간 빈빈을 통해 정신장애인과 교도소 수형자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던 김종희 작가를 모시고 교도소 수형자들이 변화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에서는 항상 우리 김종희 작가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7월 한 달은 우리 작가님과 다양한 이야기로 이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도소 수형자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먼저 이 교도소 수형자 하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떤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 사회에서 어떤 죄를 지어서 일반 사회하고 격리되어서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말하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연유로든 저마다 어떤 범죄,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수형자 하면은 형이 확정이 돼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죠. 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 외부의 소통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통로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나요? 제가 그 현장에서 보거나 또 들었던 경우에는 가족 간의 면회, 면회를 통해서 이제 소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TV나 이런 부분을 접해보면 변호사의 접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통 내지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제 교도소 이 수용자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계기로 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2011년부터 거의 한 5년간 대구 교정청 산하에 있는 5개 기관을 문체부와 법무부의 범부처 문화예술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공모전으로 진행됐는데 사실은 어떤 까닭으로 사회에서 죄를 지었던 그들이 일정 기간 죄에 대한 형기를 살고 나면 다시 사회에 복귀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 복귀를 위한 한 부분에서 자기 화해, 내가 왜 수감자로 이곳에서 생활해야 되는지 우선 자기를 발견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회에 나와서도 적응이 원만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누구든 죄를 짓지만 죄인일지라 하더라도 가장 보드라운 순수한 감정의 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순수한 감정 또 감성을 찾아서 내가 사회에 복귀했을 때 사회에 부드럽게 적응하고 다시 한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자기 교화죠. 어떤 외부 채널을 통한 교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내적 발견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자기를 교화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이 문화 예술을 통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교도소를 찾아가셔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을까요? 네네. 6개 기관 교도소에 네네네. 아침 오전 강의, 오후 강의에서 한 교도소당 10명에서 12명이 참여하는 연간 30회기를 강의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6년간 했다고 하면 한 교도소당 30회기다. 토탈 거의 한 550회 정도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경우죠. 네. 네. 그러면 그 대충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네, 인원은 한정돼 있지만 그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면 우리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중범죄인들이 주로 참여했고요. 네네네. 또 이제 이런 중범죄인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손해의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손해의 또 안정 이런 효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네. 수혜형자분들이 네. 직업 훈련을 한다거나 또 뭐 검정고시를 공부해 가지고 뭐 합격을 한다거나 또 종교 활동을 한다거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 적응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 작가님이 운영하신 프로그램도 아마 그런 맥락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같은 맥락이고요. 사실은 자기 존재를 표현하고 또 제가 진행했던 것은 문학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글을 쓰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나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는데 사회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 자신에 대한 긍정, 나아가서 주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형성되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회,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가족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부여받음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찾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시 쓰기와 수필 쓰기라는 것이 어쩌면 세상하고 소통하는 자신감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그것이 건강한 정신성을 형성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 그래서 이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네. 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그 한정된 공간에서 그 생활한다는 건 상당히 인내심을 요구하는 공간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글 쓰는 게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뭐 사실 이제 그분들의 글을 매주 하나씩 주제를 내고 또 그다음 주에 가서 주제를 통해서 발표된 글을 통해서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첨상 내지는 부연 인문학 강의를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그들과 저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49대 51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감성의 결이라는 것이. 그들과 내가 2%의 차이에서 어떤 죄인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많이 봤고요. 사실은 교육하는 교육자로 강사로 참여했지만 수행자들과 5년 정도를 함께 교육과 피교육생으로 만나면서 어쩌면 제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저가 많이 성장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탄탄해질 수 있는 어떤 자존감, 자신감,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또 경청의 자세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강의 기간이 저를 성장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 당시 참여하셨던 그 수형자분들이 중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또 많았다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부분이죠. 네네네.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를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은 네네. 아나운서님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특수 강도 강간 살인, 사체유기, 뭐 존속 살인. 네. 오. 주로 우리 TV에서 나오는 흉악 음. 범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주로 강의를 많이 들었죠.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진짜 사회에서는 격리돼야 마땅하는 사람이다. 네.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과 함께 좀 네. 이렇게 또 강연도 하시고 같이 글도 쓰시고 하시면서 글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 저도 사실은 분노가 치밀할 때가 많거든요. 화가 나지만 저는 그 화 끝에 어떤 흉기든 들지 않잖아요. 어떤 말로서든 어떤 물질로서든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지 않는 경우고 그들은 그 행동으로 옮긴 경우. 사람들이 흔히 뭐 종교적인 입장이나 철학자들 분께서 많이는 평등하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감정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누구나 예비적으로 어떤 문제 상황에 놓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여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충동적이지 않다는 거죠. 스스로
내 안에 이성을 통해서 절제하고 또 성찰하고 어떤 규범을 늘 숙지하고 해. 근데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중범죄인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TV에 나온 듯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착했던 것은 거기 안에서 자기가 왜 이 속에 교도소 안에 수용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어떠한 교화도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먼저 내가 중요한 심각한 범죄인이라는 것은 인식하에 그것이 바탕이 되면 주변 거기 안에서도 또 다른 사회니까 그 교도소 내의 사회 질서에도 사실은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작은 마음의 시작, 자기를 발견하는 시작이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어떤 살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령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인으로서 수용됐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또다시 2차, 3차 또 사회 교도소 내의 질서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간 안에서 사람으로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측면, 보드라운 측면, 순수한 측면을 부각시킨다, 차단낸다면 스스로도 어떤 자기 긍정 혹은 사회 관계 속에서의 자기 자신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두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그 마음이 쓰였던 게 그의 가족들도 같이 죄인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용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써거나 같이 프로그램에 함께 하시면서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30회기 중에서 제일 첫 주제가 사실은 이름에 대한 부분, 이름. 네. 이름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가족, 아버지나 부모님이 지어주시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또 내가 존재로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내 이름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인데, 내 이름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존재거든요. 죄인으로서 죄인에 대한 자기 인식이 안 되면 사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형벌을 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억울하다 생각하면 이게 법의 의미가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이름, 관계, 부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보편적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 담장 너머에서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고리가 이름과 부모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 첫 시간에 부모와 이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자전적인 글을 쏘게 하면 글을 발표하면서 그 다음 시간에 참여자들이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조금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 숙연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문학적 강의를 시작하는 거죠.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수평적인 강의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자기를 교화하게 하는 것에 그것이 어쩌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으로서 살아낼 어떤 책임과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의무를 또 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사회에 중범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는 이유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위해나 가해를 가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윤리적 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 교육의 중요성이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그 문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형자분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자살요주의자가 있었거든요. 자살요주의자가 거의 한 27번, 28번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변화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마무리를 하는데, 3월에 시작했을 때 명찰의 색깔, 번호 색깔하고 마지막 회수에는 명찰의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살요주의자로부터 이제 자살요주의자가 자살로부터 조금 이제 벗어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첫째는 그들이 사회 그 교도소 안에서 그 기간 동안 다른 2차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 거기에 의미를 저는 두고자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글을 통해서 삶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 그럴까? 네. 그런 것들도 좀 생겼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예, 삶에 대한 애착이 결국은 어떤 순수한 의미, 그냥 어떤 표피적인 반성이 아니라 어떤 순수한 진정성에 따른 반성 내지는 성찰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반성문도 많이 쓸 수 있고 종교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또 어떤 죄의 삶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내 마음은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이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가식적인지 우리 스스로 눈빛을 보면 알아내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 진정으로 내 삶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자기 반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교육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반성의 지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지점으로 가는 거기까지가 제가 했던 역할이었고요. 그 이후에 그들이 손해에서 남겨준 어떤 글들을 보면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전에 혹시 이런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인문학 강의를 들었다면 지금 내가 여기 오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글을 발표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 결국 인문학이 추구하는 그 이유는 인간다움에 대한 문제잖아요.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인간다움으로 행동해야 되고, 예. 그런 다움, 인간에 대한 문제를 끌어내는 것이 인문학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재소자들의 어떤 자기 교화, 자기 성찰로서 인문학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행동 변화, 심리 변화에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 당시 그 수영자분들이 쓰신 글 가운데에서 기억나는 글이 있으면 좀 몇 편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분들이 썼던 글들을 나름대로 같이 참여했던 보조 강사들에 의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 한 부분을 보면 어떤 분이 쓴 이름은 바로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데,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이름이 지킬 준자 법법자인데, 이분은 소년범부터 시작해서 누적 전가가 28회 정도 되는 거죠. 26살인데. 그 이름, 아버지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 지킬준 법법자인데. 예, 준법인데. 네. 그 이름대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냥 지어준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 전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긴 하네요. 예. 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수용자 분들의 얘기는 잘 안 하죠. 네. 사실은 피하고 싶고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라면은 이분들도 개개인의 어떤 안타까운 사연들도 분명히 있을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작가님이 이제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가장 마음 아프게 느껴졌던 기억이 혹시 있을까요? 무기에서, 예,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된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분이 교도소 수용돼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저희 기관으로. 예. 어디에 가서든 지금처럼의 행동은 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어졌던 말이 삶의 순간순간 내 안에서 또 다른 절제하지 못하는 어떤 이 욕구라든가 행위가 드러나올 때는 그
더운 여름날에 들었던 강의 내용 구절을 생각하겠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처음 시작할 때 인문학, 보건문학이라고 하니까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여했는데, 예, 좀 쉬고 싶어서 말하자면은. 예.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이래 살면 되겠나, 뭐, 이런 반성도 해보고, 예. 또 열정적이진 않지만 자기 자신이 그래도 숙제라는 거, 글을 쓰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 예, 이런 말들, 예. 그리고 인문학이 여전히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조금씩 조금씩 가려고 하는 자기 의지는 있었다. 예. 30회를 참여하면서 설령 강사인 저에게 기대치는 못 미쳤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변화를 내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지막 회기에 소감 발표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예,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안다는 것은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도소 수혜홍자 하면은 우리가 뭐 언론 보도나 또 특정 굉장히 뭐 흉악한 범죄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옆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 분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고 누구나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욱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 가족과 사회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스스로 도덕적 인간으로서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애를 가지고 연민과 또 공감을 한다면 사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설령 또 수용자를 가족으로 두신 분들께서도 언젠가는 돌아올 가족 한 부분이 그래도 사회로 격리되어 있지만 거기 안에서 늘 자기 자신을 어떤 성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사회는 또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긍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다움으로 살아가는 이 지점에서 필요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진다면 사회는 예, 평온하고 아름다워질 거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질문과 맥락이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작가님이 운영하셨던 프로그램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정 개화를 위한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 수혜자분들의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어떤 희망이랄까? 그런 희망 이야기를 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기다리는 가족들을 네네. 위해서라도. 네. 네네. 교도소 안에서 수용하시는 분들은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뭐 일도 하고 하거든요. 물론 뭐 흉악한 범죄의 대상을 저질렀던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안타깝게 경제사범으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수용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늘 내가 돌아갔을 때 사회가 나를 또 밀어내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하시거든요. 근데 적어도 거기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돌아갈 날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 성실하게 자기 발견을 하고 또 자기 성찰을 하면서 언젠간 돌아갈 가족에게서 부끄럽지 않게끔 예,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주제였고 하지만 오늘 작가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의미 있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는 날마다 신화를 꿈꾼다. 사랑도 기적처럼 올까 등 많은 저서와 함께 꿈꾸는 미학자로 불리며 문학공간 빈빈을 통해 정신장애인과 또 교도소 수혜자들을 위한 문학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던 김종희 작가를 모시고 오늘은 교도소 수혜자들의 변화하고 자존감을 찾아가는 가정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시는 곡은 인순이의 거위의 꿈입니다. 오늘 이 곡이 끝곡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